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명백하게 사실 이거는 유죄다. 네. 왜냐하면 녹취록도 있고 네. 녹취록에 이재명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이거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변론 요지서까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고의성까지도 있어가지고 위증 교사는 유죄는 확실한데 이게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약간 이렇게 저희가 봤었는데 그렇죠.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진짜 좀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법부가 존중받는 거는 그냥 거기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건데 그렇죠. 이따위 판결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사법부 존경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판사 들어갈 때 왜 우리가 다 일어섭니까? 일어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판사면. 요즘 뭐 고발된 거 없으시죠, 고소나 교수님? 제가? 네. 이제 내년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윤미향. 윤미향. 아, 그때는 그럼 판사님 나오실 때. 전 일어나야죠. 예, 내일이잖아. 내일은 중요하지. 아, 그거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투쟁을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네,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많은 응원과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아직 윤미향에 대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니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어떻게 무죄가 되고 네. 거짓말은 그 부탁을 듣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유죄가 되냐.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고 위증을 한 사람이 유죄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가 제일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패러디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위증교사 피하는 방법이 위증을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유리한 증언을 요청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딱 하면은 이게 위증이 아닌 그 한마디만 위증교사가 아닌 게 덧붙여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의 그 김명수가 있었을 당시 그 대법원 판결도 역대급 이제 망언이 남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판결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창훈 판사가 2심을 항소심을 맡으면 어떠냐. 유창훈은 소명이 된다고 했으니 그렇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오직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법원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던 게 위증 교사까지도 일단 법원이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그 자료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인정한 김진성 씨의 위증이 4개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병남 시장이 KBS 측과 협의 중이라고 4개 직접 말했다. 이것도 위증이고 김병남 시장과 KBS가 이 대표 쪽으로 몰자라고 합의했다. 이것도 이제 위증이고 KBS 고소취 여부도 이거 다 이제 위증인데 보시는 바처럼 재판부가 위증이라고 4개 다 인정을 했고 그게 위증 교사로서 위증이 됐다라는 것도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4건을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고의성이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판사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기지개 키다가 맞은 거 하고 그냥 직접 보고 이렇게 갈긴 거하고 다른데 그 고의성을 전혀 모르면 또 이제 그 갈긴 것도 그냥 뭐 고의성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된 이유로 일단 법원에서는 2가지 정도를 크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진성 씨랑 그다음에 이재명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 씨가 정말로 재판 증언을 할지 말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심지어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증언을 할지 그것도 100%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법원이 드는 게 이런 식입니다. 시킨 사람이 살인범이 A를 죽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 A를 죽이지 않고 B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 근데 A를 죽일 걸로 예상했는데 이걸 시켰는데 A를 죽이라 했는데 B를 죽였다고 해도 시킨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증언을
증언을 할지 여부를 확실치 않다 그랬는데 증언할 생각도 없던 사람을 불러서 시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경기도지사와 거기 경기도 안에서 그 건설 관계 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명백한 이게 그 상하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협박까지 했잖아요. 그 백현동 아파트에서 네가 뭘 받았는지 안다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증언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있는 경기도 관내에서 김진성 씨가 백현동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김진성 씨의 지위가 됐거나 그리고 또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녹음까지 하고 어떻게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한 갑을 관계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지금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야, 그 사람 죽었는데 왜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이 증언 자체가 이게 그 검사 사칭 이게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대법원 판결 자체도. 자,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재명이 녹취록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뭔가 좀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이재명의 의지였던 거 아니냐. 근데 녹취록에 분명히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진성 씨한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좀 편향되게 녹취록을 지금 본 거 아닌가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 이재명이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그것만 짜깁기 해서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정작 판사가 지금 짜깁기 해서 들은. 맞습니다. 심지어 변론 여지서를 보내준 것조차도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요.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변론 여지서를 그렇죠. 보내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김병란 씨가 얘기하거든요.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 나는 그 당시에 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검사 사칭하는 당시에 뭐 그때 카메라맨 이런 KBS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지도 못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달라. 어차피 시장 죽었지 않냐라는 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위증교사가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여기서 트릭을 쓴 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기는 이제 이걸 갖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것도 이게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의 일부다라고 이제 법원이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 이렇게 되면 누가 도대체 앞으로 위증교사로 처벌받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재판부가 이재명의 방어권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방어권은 뭘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방어권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미 많이 가졌고 국회의원 180마리 정도를 200마리 정도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진짜 각종 자기의 신분도 그렇고 그렇죠. 각종 유형 무형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제한의 방어권을 주면은 이걸 어떻게 뚫어요? 이거 못 뚫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지금 공격권까지도 있는데 지금 여기다 방어권까지 주면은 철갑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판사가 이재명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래요. 저 재판을 할 때 있잖아요. 이름을 가리고 누구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가 해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는 게 그럼요. 사법부여야 되는데 오히려 약자인 경우에 더 경하게 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자 이재명이라는 이름값에 눌려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김동연이 나중에 뭐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에 갑자기 뭐 출마한다. 공천 받아서 갑자기 2년 후에 그래도 난 놀라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직 판사님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위증교사가 아니라면 김진성 씨가 왜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판결을 쓰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큰 틀을 못 본 결과 아니겠냐 이렇게 또 지금 근데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위증교사가 이제 원래 서정욱 변호사 말에 의하면 뭐 이제 이거는 그냥 단심 판사가 합의부가 아니라 그냥 판사 혼자서 그냥 한 번 딱 불러서 얘기하고 녹취록 틀고 바로 판결을 해도 될 만한 그런 간단한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벌써 이게 작년에 9월에 기소한 건가? 그리고 9월 10월인가 기소했는데 지금 1년 넘게 이게
이게 1년 동안 이걸 심의했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 이게 부분에 갇혀서 전체를 못 봤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냥 봐주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빨대왕의 고작가에 의하면 이 그 왜 위증 교사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나와서 위증을 했느냐. 네. 번개를 맞아서 그런 거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를 저도 그냥 인용했는데 네. 별로 재미는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재미는 없네요. 재미는 그래서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재미가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군요. 근데 네. 저는 저도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왜 김지성은 왜 갑자기 갑툭튀에서 위증을 했을까? 이거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위증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위증했다라고 그리고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재명은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 그 자기가 인정을 안 하거나 뭐 인정을 안 하면 증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증언, 이 김지성 씨의 증언이야말로 위증 교사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진술은 정말 중요한 증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떻게 이재명의 논리대로 이거는 증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참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저희 위증 교사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어제 또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용 이제 그 회장에 대한 마찬가지로 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네. 이제 그 우리 이제 전희님이라고 시민단체 길 있는 분이 네. 이제 그 36명 안에 들어서 재판 방청을 했어요. 이재용 2심까지도 결심 아니 공판.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재명 재판에 방청을 했다고요. 네네네. 방청을 했는데 네. 그 옆에 보니까 이재용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놀래갖고 찾아보니까 어제 그 항소심, 그러니까 아니 그 항소심에서 결심 공판이었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지만 이게 또 검찰이 또 5년 구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의 댓글까지도 네. 이게 오바다. 이재용 좀 그만 괴롭혀라. 사실 이재용 이분이 이제 두 번이나 그 빵 생활을 한 이유가 그 승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승계 뭐 뇌물 이런 거였는데 승계를 위한 이제 그 합병이 네. 이제 부당 합병이다 네. 이거죠. 이거를 네. 가지고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고 있는 나라. 우리 지금 삼성이 어렵다고 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언제까지 괴롭힐 것인가. 저는 이재용 회장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과연 우리나라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러다가 진짜 뭐 딴 데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만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해지펀드에 딱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돈 가지고 평생 몇 대가 먹고 살 수 팅자 하면서 그냥 살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뭐 카리브 뭐냐 거기 뭐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딱 하면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계속 그 굽신거리고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저는. 그때 이제 한창 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삼성 저격수로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 합병시켜 가지고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가지고 부당 합병을 시킨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법원에서 이미 1심에서 관련된 사람을 다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전현직 임직원 전부 다 무죄를 선고한 상태인데 검찰이 또다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선고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검찰이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오버하고 있죠. 근데 검찰이 기소를 일단 하면은 유죄를 받지 않는 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좀 크게 생각해서 그냥 징계 좀 받더라도 이건 좀 그냥 진짜 그만하면 안 될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50대거든요.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이재용 있죠. 회장의 아들로 승계할 때 있잖아요. 그때쯤에 그 아들은 이재용 회장 같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의 이제 우리 수명은 앞으로 10몇 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저는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특히나 이제 그 삼성 위기론이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오늘도 또 지금 이제 막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게 임원들에 대한 이제 또 인사 조치까지도 하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위기 극복에 대한 그것도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이 더 잘 나갔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기업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기업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거짓말인데 이렇게 해야 말이 좀 되잖아. 해봐서 아는데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있어야죠. 그 경영자 있잖아. 전문 경영인이라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이익에만 집착을 하고 주주한테 그냥 배당금이나 주려고 그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그 반도체에 투자해서 오늘의 삼성이 됐는데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반도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정부적 차원에서도 삼성 또 트럼프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시기가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좀 정부에서도 어떻게 좀 대책이나 이런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 나 그만둘래라고 팔지 않더라도 아마 나 원하는 나라 있냐 손달라 그랬으면 한
200개국 정도가 손들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삼성 이재용을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 이거 산자의 국감에서 이재용 부르려고 막 증인 신청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그 산자의 또라이들이 다 삼성 이재용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왜 부르냐 그랬더니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해법을 찾겠다. 지네들이 뭘 찾아? 보니까 전부 다 운동하던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걔네 반도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야. 영어로. 세미라고 한다면 세미님인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미 컨덕턴스 뭐 그런 영어로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고요. 맞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이재용 이제 그 회장이 삼성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까지도 했는데 문제가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없으면 지금 뭐 삼성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2015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이 사법 문제가 2024년도니까 10년 가까이나 지금 그렇죠. 지속이 되고 있으니 재판을 한 네. 1년에 한 번만 갔다 와도 참 그럼요. 뭐 아무것도 네. 하기 싫은데 10년을 시달렸습니다. 야, 이거를 지금 기업 운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누가 봐도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뭐 관세도 높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또 이재용 회장은 좀 사이가 좀 서먹할 수는 있겠죠. 왜? 두 사람도 이제 또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수사를 또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같이 가고 그랬잖아요. 잘 풀었습니까? 그때 뭐 같이 근데 그것도 좀 나는 그때도 이재용 회장을 괜히 네네. 왜 데려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삼성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대재 사장 전 삼성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 삼성을 정부가 어떻게 도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좀 놔두라라는 말을 했어요. 가만히 놔둬라.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냥 헤쳐나갈 수 있게 하고 삼성이 도와달라면 그때 도와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삼성 뭐 위기에 삼성 맨날 이렇게 언론 나오면 나 이번에 그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네. 이제 제가 다른 뭐 원래 다 안 좋은데 하나 좋은 거는 삼성 해체법을 발의한 박용진이 떨어졌다는 거. 박용진. 네. 박용진도 진짜 그 개또라이거든요, 걔가. 걔가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놈이에요. 근데 막상 네. 삼성이 망하고 대한민국 망하잖아. 걔는 그렇죠. 책임 안 져. 책임 안 져. 걔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을 거라면. 중국 가지 않겠습니까? 중국 북한 가서 또 가든지. 샤오미 갖고 누러질래. 중국을 귀화해서 충분히 그럴 놈들인데 좌파들은. 삼성 다음으로 이제 샤오미 저격수, 그렇죠, 그렇죠. 화웨이 저격수 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뭐 할 수도 있고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저격수 그렇습니다. 롯데도 요즘 이제 위기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또 뭐 롯데백화점 뭐 지금 뭐 매각하겠다 뭐 별 지금만 난린데, 야 이거 뭐 지금 이게 대기업도 뭐 저희가 예전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한 번에 진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번에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롯데그룹도 뭐 난립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강남 땅까지도 지금 이게 뭐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있고 4조짜리를 그만큼이나 지금 유통 사업도 좀 좋지 않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좀 정부가 이런 지금 상태에서 좀 대기업에 대해서 좀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롯데가 혹시 어려우면 우리 성재준 회장이 매각이 아니라 사들이는 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요. 네. 100만 유튜버. 일단 빨대양부터 그러면 일단 사는 걸로 할까요? 빨대양. 빨대양 중요하죠. 빨대양. 여러분, 빨대양이 더 큰 위기입니다. 지금 시청률이 있어야지 빨대양. 우리 투자자가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지금 한 330일째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330일째. 아직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